반갑습니다. 임태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 유가증권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이란 건 일단 뭐다? 샀다가 팔면 돈이 되는 가치가 있는 정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가증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뭐다? 회사에 투자하는 걸 주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목적이 뭐다?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어떻다?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공장도 짓고 기계도 사서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어떻다? 그 이익을 배분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배당금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만기가 없겠죠.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국채라는 게 있어요.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돈이 부족할 때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국채를 샀다는 건 국가에 돈을 빌려준 거죠. 왜 빌려줘요?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뭐가 된다? 이자 수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채라는 게 있어요. 공채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한국철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 채권을 발행합니다. 돈을 빌리겠죠. 그래서 내가 공공기관의 채권을 사두면 뭐다? 그걸 공채라고 해요. 이걸 뭐예요?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뭐다? 이자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뭐라고 부른다?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만기가 있겠죠.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언젠가는 받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단체에 돈 빌려준 거예요. 부산광역시라든지 울산광역시, 뭐 서울특별시가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걸 지방채라고 해요. 역시 내가 지방채를 샀다는 것도 돈을 빌려준 거죠. 목적이 뭐예요? 이자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해요. 역시 만기일이 있겠죠. 그 다음 회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돈이 부족할 때, 원래 회사는 기본적으로 뭐야?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하지만 회사가 투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그때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채를 취득했다? 돈 빌려줬죠? 역시 목적은 뭡니까? 이자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이자 수익이라고 해요. 역시 만기일이 있겠죠. 그래서 유가증권의 목적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일단은 주식부터 사채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5가지를 유가증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은 이래요.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자를 받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유가증권을 사서 내가 들고 있으면 뭐가 된다? 자산으로 봅니다. 왜? 이걸 샀다가 팔면 뭐다? 가치가 있는 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어, 유가증권을 취득 시에 어떻게 되냐면 목적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단기 투자 목적이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어떻다? 이걸 유가증권을 취득했다가 처분할 목적이면 단기 매매 정권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 1년 이상 장기 투자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뭐로 분류한다?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만기 시까지 보유 목적이면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단 주식은 제외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은 어떻다? 주식은 어떻게 돼요?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뭐로 분류할 수 없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이렇게 샀을 때 이렇게 취득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유가증권을 취득했다면 두 번째로 할 일은 자 이제 두 번째로 하길 목적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유가증권을 사면 우리는 뭔다? 결산 시에 유가증권 평가를 해야 돼요. 자, 우린 결산이 되면 1년을 마감할 때 결산 시에 유가증권이라는 걸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뭐죠? 대표적인 게 주식이겠죠. 주식은 하루에 몇 번이고 맞죠? 가격이 변동되겠죠.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1,000원 주고 샀다. 그런데 결산에도 1,000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뭘 보유하고 있다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가증권 평가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기 매매 정권이나 매도 가능 정권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결산 때 내가 장부 금액과
뭘 비교해 보겠다? 공정가액, 시가를 비교해서 뭘 해보겠다? 현재 가치를 따져보겠다는 거,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0원에 샀을 가지고 장부에 적어놓은 금액과 결산 때도 시가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 다음 만기 보유정권입니다. 만기 보유정권은 어떻게 하느냐? 좀 틀려요, 평가 방법이. 만기 보유증권은 장부 금액과 상가구 원가라는 거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좀 틀립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은 뭐로 평가하겠다? 공정가액, 시가로 평가하겠다. 하지만 만기 보유증권은 뭐로 평가하겠다? 상가구 원가로 평가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해서만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가시더라도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거는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보통 뭐다 우리는 단기나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목적이나 아니면 1년 후에 처분할 목적인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는 회사는 보유하고 있겠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으로도 뭐만 나오겠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해서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 시험에서는 말문제로 내기 때문에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처분 시점을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을 처분하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득을 받겠죠. 그걸 우리는 뭘 한다? 처분 이익이라고 해요. 이건 영업의 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다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고요. 매도 가능증권을 처분했다면 매도 가능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을 처분하고 이익 봤다면 만기 보유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처분 금액이 작다. 그럼 손해를 받겠죠. 그걸 우리는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고 손해봤다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될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요렇게 우리는 크게 어떻게 되겠다? 취득 시, 결산 시, 처분 시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가증권 재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살 때는 1년 안에 처분하려고 샀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난 1년 후에 팔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재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어떻다? 원칙은 재분류가 불가합니다. 한번 정해졌으면 그걸 다시 맞죠?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어요. 시장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뭘 시장성이 상실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단기 매매 정권으로 분류했는데 시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면 팔 수가 없겠죠. 그때 우리는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재분류를 할 수 있다? 시장성이 상실할 경우에 재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목적? 1년 안에 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정권으로 분류하였으나 시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시장이 없어졌어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로 분류할 수 있겠다? 우리 매도 가능 정권으로 다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도 가능 정권을 들고 있어요. 내가 1년 후에 팔려고 들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시장성이 상실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걸 만기 보유 정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정권도 어떻다?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나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당장 갖다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뭐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매도 가능 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걸 재분류라고 해요. 근데 전제가 뭐라고요? 시장성을 상실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정권이 뭐로? 매도 가능 정권. 매도 가능 정권이 만기 보유 정권. 만기 보유 정권이 매도 가능 정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 만기로 바로 점프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기 보유 정권이 단기 매매 정권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올라갔다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 매도 가능 정권, 매도 가능 정권이 만기 보유 정권, 만기 보유 정권이 매도 가능 정권. 이런 식으로 점프가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이에요. 3월 1일 한국에 대한 주식을 1000주를 액면 1000원, 한 주당 1200원에 취득하고, 자, 액면이라는 것은 뭐다?
유가증권이라는 정서에 종이에 정서에 금액이 있는 걸 액면금액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1,000원짜리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듯이 우리 유가증권에도 다 주식, 국채, 공채에 뭐가 표시되어 있다?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는 액면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액면금액은 지금은 무시해도 돼요. 우리는 뭐다? 액면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거래 금액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 액면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액면이라는 것은 뭐다? 정서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액면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주당 1,200원이 치닫고 대금은 보통예금이 지급받아 있어요. 근데 단기 투자 목적이에요. 우리는 주식, 국채, 공채, 지방채, 사채를 취득하면 우리는 뭐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이라는 재화 채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1,000주를 주당 1,000원에서 200원에 샀으니까 120이 되고요. 대금은 뭐로 지급했다? 보통예금에 지급했어요.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 예제 2번을 보게 되면요. 한국에 대한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1,200원이 취득하고 보통예금이 지급하다. 그런데 무슨 목적이다?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그럼 뭐로 분류한다? 매도 가능 정권이 되겠죠. 그리고 대금은 뭐로 지급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의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한국에 대한 주식 1,000주를 주당 1,200원이 취득하고 보통예금이 지급하다. 만기 시까지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다 이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만기 보유 정권이 되겠죠. 그리고 대금은 뭐로 줬다?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잠깐 여기서 이렇게 만기 보유 정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주식은 뭐라고 했죠? 뭐가 없다고요? 만기일이란 게 없어요. 만기일이란 게. 맞죠?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뭐로 분류할 수 없겠다? 만기 보유 정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 보유 정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주식 1,000주를 액면은 1,000원이고요. 한 주당 1,200원이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령 지급하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10만원 현금으로 지급받아 있어요.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그래서 1,200원에 샀어요. 그래서 12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이 지급했어요. 그럼 보통예금이란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꼬리말에 뭐가 들어갔어요? 수수료가 들어갔네요. 그럼 수수료를 주면 뭐가 된다?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비용을 발생한 차면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 원칙이 있어요.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회계 처리 원칙 4가지를 배웁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에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관련 비용은 어떻게 하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취득원가는 뭐예요? 최초 구입 금액을 취득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할 때 관련 비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물건 값에 취득원가에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정권 취득 관련 비용은 불포함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 그래서 모든 자산,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관련 비용은 어떻게 하자고요?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누구? 단기 매매 정권 취득 관련 비용은 어떻게 한다? 불포함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한다?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2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회원 지급하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장기 투자 목적이죠. 그러면 장기 투자 목적은 우리는 뭐로 분류한다? 매도 가능 정권이라고 했죠. 1,200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럼 원래는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꼬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10만원 비용이 들어갔죠. 자, 우리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 관련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했어요.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관련 비용 10만 원을 포함해서 정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대금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 주식값은 보통예금이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120이 나가고요. 취득 관련 비용은 뭐로 줬어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첫 번째 원칙.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관련 비용은 어떻게 하자?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하지만 누구는 아니다. 단기 매매 정권 취득 관련 비용은 불포함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이게 우리 회계 원리상 첫 번째 원칙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4페이지.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4페이지에 먼저 7월 14일자부터 보겠습니다. 7월 14일 갑니다. 교재는 4페이지에요. 7월 14일자. 일시 소요의 단기 운용 목적으로 강남 발행 주식 100주를 한 주당 액면은 5,000원이고요. 한 주당 3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돼 있어요. 자, 강남의 주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남 발행 주식을 단기 운용 목적이니까 뭐로 분류하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100주를 주당 3만 원에 샀으니까 300이 되고요. 그리고 대금은 뭐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에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0월 30일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자를 보시면요. 정권거래소에 상장된 동원의 주식을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단기 운용 목적으로 취득하다고 했어요. 단기 운용 목적으로. 그리고 정권회사 주식 수수료 15,000원 함께 보통예금을 지급하다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동원의 주식을 100주를 샀습니다. 근데 무슨 목적이라고요? 단기 운용 목적이에요. 그럼 무슨 정권? 무슨 정권으로 분류하겠다? 단기 매매 정권으로 분류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정권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들어갔잖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관련 비용은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근데 예외가 뭐라 했어요? 단기 매매 정권 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하자? 불포함이라 했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떨고요. 이걸 모두 다 뭐로 지급했다고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도록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 10월 8일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18일자를 보도록 하죠. 10월 18일. 자, 10월 18일 보시면요. 시장성이 있는 장기 보유 목적의 한람무역의 주식을 400만원, 420에 매각 하고 대금은 뭐 했다고요? 당사 당자금이 이체되었다 했어요. 자, 과거에 뭐 했다고요? 과거에 내가 장기 보유 목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과거에 뭐였겠어요? 과거에 매도 가능 정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겠죠, 과거에. 근데 이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들고 있던 무슨 정권? 매도 가능 정권이 없어지고요. 근데 이걸 얼마에 처분했다? 420에 처분하고 당자입금 받다고 했어요. 차변에 당자입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그럼 나는 이득을 받죠. 내가 들고 있던 매도 가능 정권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매도 가능 정권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4일자를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가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 입금받다 했어요. 사가의 주식 취득가액은 5,000원이었다 했습니다. 그럼 일단 과거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사가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당 얼마 주고 샀다고요? 5,000원 주고 샀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 5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에 처분한다? 10,000원에 처분해요. 그럼 일단은 내가 들고 있던 무슨 정권? 단기 매매 정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변에 내가 들고 있던 얼마? 과거에 5,000원 주고 샀던 거 100주, 그래서 50만 원이 없어지고요. 근데 팔기는 10,000원에 팔았잖아요. 처분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얼마? 100만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수료를 차감하고 받아와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받았겠다? 99만 원을 받았겠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살 때 50만 원 주고 샀는데 얼마의 돈을 벌은 거예요? 90만 원을 받았으니까 99만 원을 벌었으니까 얼마의 차익을 남겼다?
49만 원만큼 처분하고 이득을 받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이게 계정이 잘못됐네요. 이게 매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단기겠네요. 맞죠?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제가 이게 피트를 만들어주고 오타가 났네요. 이거는 뭐예요? 단기 매매 정권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뭐가 돼요?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한다? 단기 투자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고요.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요. 만기까지 보유 목적이 뭐가 된다? 만기 보유 증권이 됩니다. 근데 주식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결산 때 우리 기업이 뭘 들고 있다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 유가증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은 뭐로 평가한다? 공정가의 시가로 평가하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뭐로 평가한다?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입니다. 처분할 때 내가 들고 있던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은 뭐야? 처분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되고요. 처분금액이 작으면 뭐가 되겠어요? 처분 손실에는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크게 몇 가지로 취득 시, 결산 시, 처분 시 이렇게 회계 처리가 크게 세 군데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약소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